사업은 운일까요? 이 질문을 세상 속에 던진다면 누군간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누군간 감각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결국 되는 사람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처럼 받아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완전히 그 말을 부정하진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니까요. 누군간 갑자기 뜨고 누군간 갑자기 돈을 벌고 누군간 어쩌다 보니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단상에 나와서 시기가 좋아서 사랑을 받은 덕에 성공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의심했습니다. 정말 사업이 운이라면 왜 늘 비슷한 사람들이 먼저 움직일까? 왜 어떤 사람은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이 다 열린 뒤에야 뒤늦게 들어올까? 전 이 차이가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말로만 사업은 운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증명해 보기로 한 겁니다. 이때 이 증명 과정에서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유로워야 합니다. 저는 노동의 가치보다 시간의 가치를 더 크게 봅니다. 단순히 시간제로 몸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시스템 만들어서 수익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행위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실행해야 누구나 보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증명의 최종 성공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월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 3가지 원칙들을 준수한 상태에서 저는 월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시스템화해서 사업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자, 저에겐 지금 아무런 인프라도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어떻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린 먼저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나만의 서비스를 판매를 할 수 있고 나만의 제품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요즘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 여기서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한다는 건 나의 노동시간이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한번 잘 만들어주면 자면서도 주문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 속에는 하루에도 수천만 개, 수십만 개의 제품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홍보됩니다. 우린 동시에 이 공간에서 소비자기도 하죠. 그럼 이 공간에서 대한민국에서 돈 되는 시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길거리 설문조사를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야 될까요? 지인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제품 데이터를 모아서 급상승한 데이터를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싹 다 깔아놓고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세상엔 정말 별의별 제품들이 많습니다. 봄동 그래프 보면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발렌타인데이 뜨고 있고 세조개 이건 또 뭔가요? 카모트 효소, 쭈꾸미, 또 스크롤 내리다 보면 샤오 코어라 사탕에 별의별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새로운 수요군들과 떠오르는 제품들, 키워드를 찾다 보면 비어있는 시장들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색량이 미친듯이 뛰는 재미있는 키워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좀 특이했습니다. 어느 날 월간 검색량이 5만, 6만 이랬었는데 갑자기 2달 만에 검색량이 20만으로 튄 겁니다. 닌텐도 검색량이 12만 정도인데 20만이면 진짜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뜬다라고 볼 게 아니라 수백억 단위의 소비자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키워드의 이름이 뭐였느냐? 멜라토닌이었습니다. 멜라토닌이 뭐냐면 뇌 송과선에서 분비돼서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생체 리듬 회복 동력 유도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의 특징, 밤에 분비돼서 뇌에 밤이란 신호를 보내고 아침 햇빛을 맞으면 분비가 멈추며 각성 유도하는 수면의 타이밍을 맞추는 시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하루 수고하고 나서 몸이 자연스럽게 내려앉으면서 편하게 잠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그냥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왜 갑자기 이게 검색량이 팍 튄 거지? 그래서 검색해봤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에 기간 맞춤 설정을 하고 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 기간에 어떤 뉴스가 떴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검색을 하니까 재밌는 뉴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하던 멜라토닌 영양제 국내 시장 열렸다. 한국에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식물 성분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 개발되면서 국내에도 드디어 멜라토닌 시장이 열렸다. 원래는 의약품처럼 인식이 돼서 한국에서는 약국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접근하는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검색량이 폭증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쉬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판매할 수 있겠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벌써 깨져 있었습니다. 네이버나 쿠팡에 검색해보면 원가는 이미 박살나 있었고 가격 저항선까지 다 깨진 상태로 이미 비슷한 제품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스크롤 내리면 만원대 제품도 있는데 더 내리면 가관입니다. 아래 더 내리면
2,900원짜리 제품도 있고 8,900원짜리 제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아, 이미 남들이 다 했다. 레드오션이다. 기회를 놓쳤다. 사업은 역시 어렵구나.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짜 레드오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기회는 남들이 장벽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점을 바꿨습니다. 제가 찾은 키워드는 멜라토닌이었죠. 규제가 풀리자마자 사람들이 미친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멜라토닌이 많이 팔리겠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을 조금 더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5만 6만 하다가 20만으로 팍 튀어오른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찾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이 정말 멜라토닌을 필요로 했던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래프의 간극에서 대한민국 수면시장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멜라토닌이란 그 성분 하나의 프레임 자체에 묶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오른 숫자만큼이나 수면에 대한 결핍들이 소비자들에게 많다는 걸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우리는 하나의 성분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잘 때 눈에 감는 수면 안대가 될 수 있고 백색 소음기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말고도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래서 결국 저는 가장 재밌는 걸 골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수면 보조제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찾은 이 멜라토닌이란 키워드와 가장 인접한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면 시장이 크다라고 해서 아무 수면 제품이나 판매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이 시장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쉽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쟁점은 이거죠. 수면 보조제 시장으로 뭔가 생각을 넓히긴 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팔아야 되느냐. 전 이걸 요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쌀이나 계란, 김치, 참기름을 그냥 따로 파는 건 그냥 재료 판매입니다. 그런데 그걸 적당한 비율로 볶아서 김치볶음밥 한 그릇으로 내는 순간 그건 가치가 됩니다. 저는 이 논리를 제 사업에 대입시켜 봤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멜라토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때 나는 멜라토닌과 함께 또 다른 성분들을 섞게 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됩니다. 실제로 해외 시장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멜라토닌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걸 하나로 찾지 못해서 따로따로 삽니다. 그 지점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사지 않아도 그 가치를 한데 본 하나의 요리를 해보자고 말입니다. 저는 비유하자면 요리사도 아니고 수면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논문을 쓴 사람도 아닌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저는 챗GPT랑 제미나를 활용해서 SCI급 논문까지 전문 리서치했고 해외 각종 시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성분들을 추가로 추려냈습니다. 그렇게 얻은 여러 성분들을 그냥 짬뽕을 치는 게 아니라 각 성분들이 유효한지 서로 간의 부작용은 없었는지 조합했을 때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AI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3가지 정도의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소프트, 미디움, 맥스 이런 식으로 레시피북을 만들었고 시장 포지션에 맞게 조정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컨셉도 다 정해졌습니다. 레시피도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공장에서 이 레시피를 주고 나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공장을 찾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잘 판매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제품, 그런 제품들의 표기 뒷면을 보면 제조원이라고 해서 공장의 정보, 주소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그 구매한 제품의 뒷면에서 공장 정보,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쪽에서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음료수도 만들 수 있고 건강식품도 만들 수 있고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장에 찾아가기 전에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 제품을 먹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AI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계된 레시피입니다. 하지만 막상 먹었더니 아무런 효과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갖춰야 될 결론은 간단해집니다. 인체 실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누구를 먹일까 고민하던 찰나에 꽤나 괜찮은 실험체 한 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체를 설명하자면 극심한 불면증 환자입니다. 그냥 잠을 못 잔 수준이 아니라 리듬 자체가 박살이 났다라고 해요. 저녁은 당연히 잠이 안 오고 새벽에도 잠이 안 오고 아침이 되어서야 잘까 말까 하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의 이틀에서 3일 정도 한번 잠을 잔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안 자고 뭐 하는지 물어봤었는데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해요. 맨날 회사로 출근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하루를 살다 보니까 잠을 쪼개가면서 사는 게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엔 이걸 체력발로 커버를 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살짝 몸이 무너져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이제 잠을 자야겠다 싶었는데 몇십 년 동안 이미 그렇게 잤다 보니까 잠을 자는 방법 자체를 까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너무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이건 뭔가 좀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건 먹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호기심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꽤 절실한 문제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체 실험 대상이 누구냐? 눈치 빠른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시간이 허비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 시간과 청춘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제가 싫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멋진 조교가 될 수 있겠다고 대학원생을 제안하셨을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휴학을 하고 남들이 사업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사업자 등록증 냈던 것도 전부 다 이 비효율적인 구조에 갇히기 싫어서였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 속에 있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세상이 만들어준 시스템 밖으로 나왔을 때 그건 매우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레퍼런스도 없었고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됐다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면증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면 보조제는 소비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제가 필요했습니다. 이 제품이 단 한 개도 팔리지 않더라도 제가 다 먹으면 됐거든요. 그렇게 전 이 시장 속에서 제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고 저를 만족을 시켰을 때 제품을 출시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레시피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제품 이름까지 정해가지고 레시피북을 들고 공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벌쩍 뛰면서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 레시피까지 다 만들었는데. 근데 레시피가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슈퍼슬립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의약품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어서 식약처 승인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좀 기출변형으로 슈퍼슬랩은 안 되냐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슈프라 슬랩은 되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립이나 베드 같은 단어는 해석상 위험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름 짓는 게 진짜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면 보조제 제품 만들고 싶은데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 막상 이걸 지으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진짜 안 떠오르거든요. 제가 어릴 때 메이플 스토리나 이런 거 게임들 할 때도 닉네임 짓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의 한 4시간, 6시간 동안 계속 닉네임 짓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딱 들으면 뭔가 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달, 새벽 그런 단어는 영어로 직역하면 문, 다운 하니까 좀 뭔가 발음이 좀 구리고 꿀잠, 허니 슬립은 안 되니까 허니문 이런 식으로 좀 합성어를 만들면 허니문은 좀 이것도 단어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좀 수면과 관련된 그런 감정이 담긴 브랜드명이 더 소비자한테 와닿을 텐데 이걸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AI한테 요즘 뜨는 브랜드들의 장면 구조를 학습시키고 난 뒤에 이름을 지어주는 봇처럼 써보기로 한 겁니다. 수면 보조제 제품 만들려고 하는데 이름을 지어줘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얘가 기존에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은유적인 그런 단어들을 찾아주거든요. 이때 여기서 괜찮은 단어 하나를 찾았습니다. 제가 딱 꽂히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루나였습니다. 뭔가 문보다는 루나가 어감도 괜찮았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루나란 단어는 너무 범용적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됩니다. 뭐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등록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전미어 하나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루나에 뭔가 하나를 붙여야 된다. 뭐가 좋을까? 루나 리아 해서 루나리아라는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루나리아가 동시에 식물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루나리아 그 자체만의 단어로는 뭔가 임팩트가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단어 하나를 더 붙여서 남들과 다른 특색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붙인 단어는 굿나잇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루나리아 굿나잇입니다. 이름도 승인이 났으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레시피도 공장에서 이미 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의 모든 게 갖춰진 셈이죠. 이제 그러면 샘플링을 하면 됩니다. 샘플링이 뭐냐면 공장한테 이거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샘플링은 공장마다 다르겠지만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나옵니다. 전 그렇게 해서 샘플을 요청을 했고 직접 먹어봤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샘플링 공병을 받아가지고 먹어봤었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레시피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제품 보내주니까 뭔가 맞춤형 영양제가 만들어진 느낌이었고요. 먹었을 때 어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괜히 여기다 말하면 좀 상업적인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뭐 후기는 배제하고 다만 확실한 건 이걸 곧바로 생산할 가치를 느끼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장에 생산을 요청했고 다음으로 디자인을 해야 됐습니다. 제품 패키지랑 공병 디자인을 했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빈통에 제품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팔 수는 없으니까요. 디자인 역시 뻔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중에 있는 보조제들을 보면 전부 다 좀 비슷했거든요. 뻔하게 좀 흰색 배경만 있는 정도, 좀 그런 느낌이어서 여기에서도 차별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어도 좀 더 감도 있게 지었던 브랜드명만큼이나 더 세련되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전문적인 그림, 일러스트 같은 걸 넣어서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컨셉은 고요한 밤에 달이 미세하게 떠있고 검은색과 파란색의 색채가 어울리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보통이라면 여기서 전문 일러스트가 필요하겠죠. 이걸 만들려면 분명히 시간과 비용과 기획시간도 같이 들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AI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한테 제가 원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설명해주고 그 이미지를 뽑아내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공장에서 준 칼선에 맞춰서 그 이미지를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글자만 얹으면 끝이죠.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고 디자인까지 만드는데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포토샵이나 이런 거 없이도 간편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툴들이 많아서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전부 다 끝냈고 공장에 발주 요청까지 마쳤습니다. 제품 생산은 2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또 남기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뭐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화려한 광고나 SNS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제시한 원칙,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구조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전 심플하게 네이버나 쿠팡 이 두 곳에 딱 올리고 나서 잘 만들어진 제품 하나가 어떻게 시장 속에서 원가 경쟁을 뚫고도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소비자는 보통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썸네일과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극도로 잘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은 제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보더라도 이 제품은 철학이나 고민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알 수 있도록 모든 성적서들을 직접 찾았고, 이 성적서를 상세 페이지에 표기시켰습니다. 소비자들은 분명히 소비할 때 이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다라는 걸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건 다소 좀 상업적인 영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생략하긴 하지만 열심히 피그마로 작업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직접 이렇게 디자인 하나하나 작업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 작업하는데 크게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내가 단순히 좋은 제품 만든다는 개념보다 이 제품이 확실하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까지 전부 다 만들었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플랫폼 네이버와 쿠팡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공장에선 아직 제품을 생산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만약 이걸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 네이버와 쿠팡에 상품을 미리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네이버랑 쿠팡에 바로 업로드를 한다라고 해서 상품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제품을 검색을 했었을 때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기까지 짧으면 2시간, 그리고 길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이게 좀 루즈해지죠. 그래서 상품 미리 업로드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상품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쿠팡에 있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상품명이랑 카테고리, 상품 이미지, 설명, 그런 것들을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등록을 하면 여기 맞춰서 옵션도 등록을 할 수 있고 상품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상세 설명, 그런 것들도 네이버 블로그 글 쓰는 것처럼 다 간편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이미지들을 그대로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근데 다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출 상품명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쿠팡 태그입니다. 이 상품명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제품이 나오는 확률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태그가 어떤 단어가 있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이건 어떤 제품이구나 학습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그와 상품명을 어떻게 짓느냐, 이것도 AI로 했습니다. 직접 쿠팡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그 구조를 이미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제품의 정보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상품명과 태그를 만들어주는 봇을 만들었고요. 한정당 멜라토닌 5mg가 함유되어 있음, 타트체리 농축분말, 산화마그네슘, L-트립토판, L-테아닌, 락티움이 포함되어 있음 이라고 말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쿠팡 태그와 노출 상품명을 지정해줍니다. 뭔가 쭉쭉 말해주고 있죠.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노출 상품명에 넣으면 되고, 아래쪽에 스크롤 내리게 되면 여러 키워드별로 태그를 어떻게 잡아줄지도 알아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 검색어 쪽에 붙여넣기라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모든 설정들을 다 마쳤고 옵션들도 다 설정을 해서 제품 판매 준비를 마쳤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이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고 상품명 다 지어준 뒤에 판매 가격, 옵션, 썸네일들 다 넣어주고 뚝딱뚝딱 만들었고요.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섭취 대상은 누구인가, 제품 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량, 횟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넣어줘야 알고리즘이 제품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요즘은 검색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이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더 적절한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AI가 이 제품의 정보를 더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정들을 꼼꼼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져간 차별점이 있다면 서브 썸네일을 제가 하나하나 다 넣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어팟으로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사진들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이 서브 썸네일에 더 많은 정보들을 넣고자 했습니다. 이게 제가 넣었던 서브 썸네일인데 제품의 후기라던가 그런 정보들,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축약시켜서 제품의 정보들을 더 풍부하게 넣는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라도 제품의 정보들을 빠르게 보게 되면 제품의 인지력이 더 올라간 상태에서 소비자의 구매 전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다 넣으면서 이 작업들을 마무리했고 이후에 제가 해야 되는 건 상품 등록이었죠. 이제 쿠팡에 제품을 판매하겠다 라는 의미의 상품 등록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비율로 치면 한 10% 정도의 생각이었는데요. 만약 팔리지 않으면 제가 했던 작업들 사이에서 인과를 다시 찾아야 했으니까 그게 좀 소모적으로 느껴지겠다 하는 느낌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팔릴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되니까요. 제가 상품을 미리 올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그 사이에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그 사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추가 액션들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품을 미리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상품을 업로드한 지 2시간 만에 매출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첫 주문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매출이 들어온 그 다음날 바로 46만 2천 원이라는 추가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결제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비했습니다. 업로드하자마자 그 결과가 나오니까 기묘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들어와도 되나?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을 예측을 했습니다. 근본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논리 구조가 상품 소개 페이지 안에 잘 담겨 있다면 소비자에게 선택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과가 나와서 나름 얼떨떨한 거죠. 물론 얼떨떨함보단 기분 좋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도한 김칫국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문이 한번 들어왔다고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게 앞으로도 매출이 발생할진 미지수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출은 그 다음날에도 들어왔고 그 다다음날, 다다다음날까지 다 들어와서 매출이 일주일 뒤에는 하루 70만원 넘긴 겁니다. 이때 저는 초반에 나왔던 첫 매출이 우연히 찍힌 매출이 아니란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바로 제품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 상품이 없지만 소비자에게 노출된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더 미리 올리자는 생각으로 상품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판매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면 문제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장에선 빠르게 제품 생산 요청했습니다. 혹시라도 생산에 변수가 생겨서 납기가 밀리게 되면 줄줄이 취소폭탄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제품 생산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와중에도 매출은 계속 올라갔고 2주차에는 하루 매출 3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상품 올린 지 2주차에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이 완료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제품을 사무실로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품을 이제 고객분들께 보내면 됩니다. 사실 저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품을 직접 고객님들께 발송을 하는 겁니다. 직접 제가 박스에 테이핑해서 우체국이나 편의점 가서 제품을 발송하는 건데요. 사실 이 방식이 전통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방식이 다르거든요. 요즘은 택배 회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제품 보내주고 나서 내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주문 들어올 때마다 발송해달라, 교환 들어오면 교환해달라, 반품 처리해달라 그런 것들을 하면 전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식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걸 자동화한다, 그리고 노동 강도보다 시간 효율을 중시한다라고 말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뭔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커머스를 7년 넘게 하면서 거의 5년 동안 직접 포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창고에 제품 보내고 난 뒤에 알아서 발송해달라고 하면 끝났는데 굳이 제가 포장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로켓크루스나 이런 것처럼 제품을 쿠팡 로켓 창고에 보내기만 해도 누구나 로켓 배송으로 제품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테이핑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제가 그 제품을 박스 안에 담아서 직접 소비자분들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은
진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심한 소비자 역시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서 상당감의 내적 친밀감 느꼈거든요. 사실 그 생각을 어제부터 하고 있었고 쿠팡 로켓 배송에 직접 그 박스 사이즈를 맞춰서 제품을 구매를 했고 사무실로 이미 박스를 보내놓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무실에 도착해서 택배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포장을 하는데 뭔가 기분이 진짜 묘했습니다. 이걸 하루에 막 100건, 200건 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땐 진짜 무슨 정신으로 했었나.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주문이 들어와서 직접 인터넷에 박스 파는 사이트에 가서 박스를 하나하나 구매해보고 막 A골, B골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뭐지? 했던 그 생각들 떠오르기도 하고 편의점에 가면서도 이걸 여기서 보내는 게 맞나? 여기서 운송장 번호를 받는 게 맞는 건가? 그땐 모든 게 미숙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한편으론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제 모습이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날의 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전 또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약 300건이 넘는 택배들을 무사히 발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턴 쿠팡 로켓 크로스 그리고 택배회사에 제품 넘겨서 물류를 싹 다 자동화했습니다. 이제부턴 제품은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거죠. 매출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판매는 계속 일어났고 그 뒤로 제가 따로 하는 건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하는 게 딱히 없었어요. 현장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일 필요도 없이도 노트북 너머에서 매출을 보면서 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약 3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차 물량이 동시에 완판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공장에 발주한 금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쿠팡 수수료를 여기서 제외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남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순이익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저는 마진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박스비라던가 매출의 5% 정도에 해당하는 광고비라던가 그런 부대 비용을 계산해서 편의상 1000만 원이라고 표현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전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순이익 1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직접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영상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사업은 운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 뭔가 여기서 끝나면 좀 이상하죠. 뭔가 그 다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끝나면 조금 뭔가 아쉽지 않나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업에는 늘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챌린지는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매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출은 그 다음 달에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달에도, 그 다다다음 달에도 성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번 잘 맞아떨어진 우연이 아니라 구조가 계속 작동하는 흐름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이후 4개월 동안 1억 4천만 원의 매출이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약 3억 6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제가 한 건 뭐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택배는 자동화가 됐고 정산은 그대로 들어오고 판매는 계속되고 입소문은 계속 나고 리뷰는 계속 쌓이고 모든 게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이 제품은 누군가를 돕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신했습니다. 사업은 감으로만 한 게 아니다. 사업은 구조화할 수 있다. 사업은 연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가야겠다. 그런데 웃기게도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계속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 올리는 게 맞을까? 나에게는 이 제품 소비한 소비자 역시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소비자분들을 기만하는 게 아닐까? 그게 끝이 아니라 분명히 이 제품 공개했을 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공격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시장 경쟁은 더 격화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걸 똑같이 따라하려고 들 거고 누군가는 또 이걸 보고 쉽게 판단할 텐데 복합적인 의미로 저는 그 순간까지도 제품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를 분명히 몇 번 주저하기도 하겠죠.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내가 이걸 굳이 먼저 보여줘야 되나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끝에 그 망설임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시작의 동기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저를 통해서 배움을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이걸 지속한 사람들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용기를 냈었던,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들에게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시장에서 기회들은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위선적인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영상을 제가 찍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살았던 것, 느꼈던 것 말씀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한 번 더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저는 30일 만에 1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